네,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한동대학교 AI융합교육원의 김경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용어들이 아주 자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영천시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서류평가와 오프라인 평가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잡히신다면 향후 이 영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이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해와 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크게 강의의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먼저 서두에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공공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후반부에는 공공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떤 기술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들을 좀 참고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짧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역량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역량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개발하시는 것이, 발전시키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들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디지털화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아날로그 기기에서 활용하던 모든 행동들을 디지털 기기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와 펜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면 뭔가 공부의 디지털화라고 한다면 종이와 펜으로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ICT 기기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공부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화는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컴퓨터 기기를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많은 기기들이 아이패드, 스마트폰이나 패드와 같은 기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죠. 디지털화와는 좀 다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맞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특정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지털 전환, 제가 이 슬라이드에도 적어놨지만 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가운데에서 변화한 디지털 환경 속으로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사실 요즘 가속화됐다,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ICT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IC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의 발전을 더불어서 우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가치 창출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었는데요. 가령 이제 이 드론 같은 기술만 보더라도 2007년도만 하더라도 US 한 10만 불 정도를 지불해야 할 수 있던 것이 최근에는 요즘 여러분들 마트만 가셔도 한 5만 원 안팎으로 드론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기술을 생산해내고 하나의 기술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절감했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또 절감된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가치를 창출해내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이 무브먼트, 이 운동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7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드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이 7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또 이 기술들에 대한 여러 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면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7가지 기술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데이터라는 기술인데요. 이 빅데이터 기술이 사실상 이 7가지 기술과 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 7가지 기술의 그래서 기술적 근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없이 불가능하고요. 빅데이터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불가능합니다. 빅데이터는 결국 우리 산업을 바꾸게 될 7가지 핵심 기술들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 더 이해를 높여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사실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킨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빅데이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 우리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의 비용들이 많이 절감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절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장 용량의 문제가 있죠. 그죠? 대용량 기기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대용량 기기가 생성되는 만큼 더 많은 그보다 더 큰 데이터들이 수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보 보안의 문제입니다. 빅데이터는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적인 문제, 개인 보안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 보안의 이슈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결국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에서 수집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의 주체들이 각각 다르게 되고 그 각각 서로 다른 주체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를 잘 조율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빅데이터의 주요 과제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고 또 빅데이터가 워낙에 중요하다라는 컨센서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란 결국 이 빅데이터의 개념 중에 하나이고 빅데이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공공데이터를 용어를 쓰듯이 그만의 또 특별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공데이터 얘기하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란 과거 혹은 현재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록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그렇죠?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하나의 어떤 피드를 올리거나 글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가계부 역시도 기록이고요. 그리고 성격체인과 같이 오랜 역사를 기록된 고전 같은 책들도 하나의 기록으로, 하나의 데이터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는 결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닌 과거나 혹은 현재에 대한 기록, 꼭 이미 존재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결국에는 우리가 굳이 일기, 굳이 어떤 가계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데이터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기록들이 컴퓨터 장비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기억하냐는 것을 봤을 때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엑셀 시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쓰셨을 것 같은데 이 엑셀을 파일을 딱 열어보게 되면 엑셀에는 결국 다양한 열과 다양한 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서비스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열과 행으로 다 정리해서 요약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요약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령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라는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BTS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멤버들이 있고 이들이 언제 태어났고 또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들이 국적은 무엇이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엑셀 시트로 저장한다. 데이터 형식으로 어떤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많은 정보들을 하나의 표로서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여주듯이 이름은 누구고, 출생연도는 누구고, 포지션이 뭐고, 국적은 무엇인지의 정보들을 하나의 열과 행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컴퓨터가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 그 자체는 크게 큰 이해나 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지혜에 대한 관계를 맥락과 이해라는 두 차원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우상향할수록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데이터가 가장 밑에 있잖아요. 좌하단에. 그 말은 무엇이냐? 데이터 그 자체에는 크게 많은 이해와 크게 많은 맥락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데이터 자체에서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맥락적인 고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고 지식을 뽑아내고 지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BTS에 대한 테이블만 하더라도 그 테이블 그 자체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수가 없지만 BTS 멤버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아주 젊은 청년들이 춤을 잘 추는 청년들이 BTS 멤버가 된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BTS를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더 필요할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데이터 그 자체로는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공 데이터는 이 데이터 앞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어떠한 규제가 없어야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성과 접근성, 그리고 재사용과 재배포성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는 그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제약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그 공공 데이터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주로 사실 정부기관들이 많이 생성을 하고 배포를 하고 이 생성된 공공 데이터를 기업도 쓸 수 있고 정부기관도 쓸 수 있고 개인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공공 데이터를 굳이 만들어내고 왜 사용했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이 수집된 정보들을 이미 온라인상에 많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중앙정부나 정부 부처, 지자체와 같은 정부 기관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도 많이 쓰이고 또 하나는 민간 부분,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공공 데이터에는 생성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정부가 만들어내고 정부가 이것을 배포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가치를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원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공개된 공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공공 데이터는 그 CSV, 엑셀 파일 아니면 제이슨 파일과 같은 형태의 파일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로 이루어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실제로 대다수의 공공 데이터들이 이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특정 시점에 특정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혹여 업데이트 됐을 때 그 데이터가 새로 보완되었을 때 그 보완된 내용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데이터의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API라고 해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에 원시 데이터는 내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했다면 API는 내가 주기적으로 내가 원할 때마다 서비스에 접속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이 API 서비스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API를 사실 그래서 쓰기 위해서는 그 앞에 원시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단점에 썼지만 약간의 진입장벽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이 진입장벽이라는 것도 크게 높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만 아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API 키. 그러니까 이 API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누구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접속 열쇠를 하나씩 허락해 주거든요. API 키는 여러분들이 API 서비스를 쓸 때 부여받는 API 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받으면 되는 그냥 자동으로 주는 어떤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원시 데이터에서 내가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서 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운로드 받고 뭐 하는 행동들을 다 주체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API는 내가 주기적으로 뭔가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서버에 연결을 해서 나 이 데이터 주세요라고 하고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 작업과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을 주는 리스폰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쓰실 때는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비스에서 리스폰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고 그 리스폰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제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 열쇠를 우리가 API 키라는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 열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 혹은 그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만 사실 아시고 계시면 요새는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API를 활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정리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API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어떤 플로우를 조금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개인의 아이디를 어카운트를 할당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API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검색을 해서 나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라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 API 어떤 활용 그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더 간단합니다. 그냥 API 사용을 신청하시면 돼요. 나 이거 API 쓰고 싶어요. 혹은 나 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고 주기적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 요청을 드리시면 서비스에서 그 정부 기관에서 API 키를 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열쇠를 가지고 쓰세요. 그럼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든 R이 됐든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 쓰셔서 거기에 API 키도 적어놓고, 그죠? 엔드 포인트도 적어놓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적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커버했던 내용들은 데이터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공공 데이터가 또 무엇인지 설명했고 또 실제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활용 서비스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런프리라는 서비스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ICT 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업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대학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이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 정보들이 워낙에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교육을 받고 싶다, 파이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파이썬과 관련된 교육들이 정부 기관만 놓고 보더라도 A, B, C, D 다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정보 검색하는데 많이 힘이 들고 사실 정보 검색을 하다가 교육
그냥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런프리는 이 사용자의 이런 심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부트캠프, 뭐 컨퍼런스, 코딩 부트캠프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정보 교육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가령 내가 특정 서비스를 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특정 교육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모든 DB를 어떤 기록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런프리가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들의 정보들을 잘 시각화해서 사용자들이 이 정보들은 이 교육은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구나. 이 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구나.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이 교육을 들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같은 사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아주 간략하고 심플하게 요약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 데이터는 사실 하나의 표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에 대한 표로 여러분들 소비자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표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힘들잖아요. 그 대신에 런프리가 제공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시각화하고 잘 정리해서 사용자들이 그 정보들을 보다 더 쉽게 찾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런프리가 제공하는 가치, 런프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 교육 서비스, 교육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한 정보들을 런프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전기차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전기차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 전기차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우려는 이거죠. 일반 주유소만큼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전기차 배터리 괜찮나? 라는 우려 혹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이거 내가 충전을 어디서 하지에 대한 걱정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되잖아요. 모두의 충전은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 사용자들의 위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충전소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의 충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충전소의 위치가 어디고 그 충전소의 모니터링 및 검색을 서비스 그리고 충전기의 종류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리 충전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의 전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건설할 때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두의 충전이 하는 거는 이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API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위치 근방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들을 찾아주고, 그죠? 그 충전소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전기차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정보들을 쉽게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API를 활용해서 충전소에 대한 정보와 충전 정보를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사용자들은 굳이 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PI에 들어가서 일일이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잘 요약되고 다 정리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모두의 충전이 제공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2차적인 가치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가 한 10%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1시간 뒤에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왔더니 충전을 하려면 한 30-40분은 걸리고 그리고 그 충전소가 멀어요. 그럴 때는 당장 충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대리 충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나 대신에 내 차를 충전해 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치 대리운전과 같이 대리 충전을 해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모두의 충전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거의 100%의 분들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실질적인 니즈, 이들이 필요한 것은, 전기차들을 잘 충전하고, 제때제 잘 충전한다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가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대리충전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모두의 충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충전소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리 충전 서비스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그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와그는
이제 그 여행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국내외로 이제 많이 여행을 가시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면 보통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일단 장소를 정하고, 그죠?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 장소에 있는 좋은 뭐 숙박업소를 또 정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그 정도까지 정하고, 사실 그 남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남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좀, 부지런한 분들은 구글 블로그나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광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굉장히 상업적이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관광에 대한 심지어 이 블로그 자체도 어떤 관광업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실제보다 더 과장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여행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니즈는 무엇냐면, 내가 어디를 여행 가고 싶어. 포항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데, 포항에서 식사까지 했는데, 그 다음 남는 시간에 뭘 하지? 그죠? 그때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와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여행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행의 액티비티,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죠? 그 액티비티를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정보들을 다 제공하는 것이 와그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와그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오피셜한 관광 행위들을 다 이제 통제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아주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들을 토대로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그래요?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어디서 어떤 테마를 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라는 정보를 입력받기만 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포항에서 뭐 맛집 탐방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당을 가보시고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시라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많은 시간을 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지 않아도 이 와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관광공사에서 보장하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뭘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정말 적어주기만 하면은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와그에서는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화장품을 잘 쓰진 않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제가 몰랐는데 그 화장품이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 내가 화장품이 요새는 정말로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뭐 브랜드도 많고 종류 너무나 다양한데, 문제는 이제 이 피부라는 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바르거나 아무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듯이 사실 이 피부에 그 사용하는 화장품 역시도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화웨이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이 공인된 화장품 원료 정보 서비스를, 원료 성분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물론 특정 어떤 브랜드를 구매했을 때 그 브랜드의 그 제품에는 어떤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다 기입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일일이 보면서 판단하고, 또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니까. 이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화에서는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죠? 각각의 서비스, 각각의 제품에 대한 성분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 또 심지어는 비교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화해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분 정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내가 성분 정보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분은 이런 성분이 있구나, 그죠?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죠? 그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어떤 서비스도 추가로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만지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실제로
다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쉽게 받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화해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화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A라는 제품에 관심이 있는데 A라는 제품을 미리 써본 사람들에 대한 리뷰를 또 내가 쉽게 읽음으로써 객관적인 정보 플러스 실제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리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치 서비스들을 화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닥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굿닥.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런 의료보험 체계가 사실 다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사실 몸이 조금 불편하고 하면은 주저없이 약국이나 이제 병원을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아무데나 갈 수 있겠지만, 그죠? 아무데나 갈 수 있겠지만 검진을 받는 거고 내가 병원의 병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 가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에 우리가 삶이 바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서 병원에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덜 기다리고 싶다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굿닥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용자의 위치 주변에 어떤 약국이 있고 어떤 병원인지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해주고, 두 번째로 병원에서 각각 막 다른 이벤트나 어떤 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병원은 어떤 선생님이 너무 잘하신다. 이 병원은 어떤 선생님이 좀 아쉬웠다. 이런 후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후기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의사 선생님과 1대1로 토크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까지 굿닥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굿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공공 데이터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제 병원에 대한 위치 정보, 그죠? 그리고 병원에 대한 위치 정보들을 잘 요약해서 해주는 건데, 단순히 어디에 있습니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API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가시면 뭐 5분 기다립니다. 지금 가시면 뭐 10분 기다립니다. 라는 식의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병원 갈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잘 캐치를 해서 이 정보들이 있구나. 그럼 이 정보들을 사용자 위치 정보와 사용자의 시간 정보를 같이 결합시켜서 여기 이 병원을 가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이 위치에는 이런 병원이 있다라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잘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사용자 위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기를 확인하고 예약을 하고 비대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굿닥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방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방. 요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난리잖아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겁니다. 가격에 대한 이슈거든요. 여러분들 그 호가와 실거래 가격에 대한 차이를 잘 아실 텐데, 사실 실제로 아파트가 혹은 집이 팔리는 가격과,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격과 전문가들이 책정해놓은 가격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그 매체가, 부동산이라는 이런 자원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가격이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점이나 위치나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다. 직방이 제공하는 건 이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 그러니까 객관적이라 하면 그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직방이 제공하자는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오픈 API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제공을 해줍니다.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말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을 기반으로 이 아파트는, 이 집은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세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내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거래가에 대한 기록들을 다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보들을 사실 그 정보들이 이미 온라인에 상에 공개되고 있긴 한데, 직방에서는 이 정보들을 우리 대신에 잘 요약하고 잘 정리해서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해서 가격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그 지수들도 제공을 해주고, 그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면 시세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라는 가격도 정보도 제공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관련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험 관련된 서비스. 여러분들 보험을 이제 뭐 하나씩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죠. 저만 하더라도 보험 관련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보험을 사실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슈는 1번, 내가 너무 모른다. 보험은 사실상 법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법이 바뀔 때마다 보험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죠? 내가 받는 혜택도 다르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고를 때는 보통 이제 뭐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친척이 뭐 보험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친척 거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험 정보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비교해서 거기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옳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 문제인데, 이 보답에서 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험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 내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죠. 실제로 각각의 A, B, C, D 뭐 20개, 50개 되는 보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보험을 적용하는 범위는 무엇이고, 보험료는 무엇이고, 얼마나 보장을 하고, 그리고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여기서는 보답 지수라고 하는 자체적인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 보답 지수가 높다, 낮다를 통해서 이 보험이 조금 더 추천할 만합니다. 이 보험이 조금 이 소비자의 성향에, 소비자의 상황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통계청과 같이 암 등록, 진료비, 사망원에 관련 통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실제로 이 소비자에게 정말로 적합한 보험이 무엇일지에 대한 정보를 보험 지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든 거죠. 보답 지수. 이 보답 지수를 만들어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이 보험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 경우에는 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기업과 뭐 스타트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공공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소 경상북도라는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민 참여형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이데이터는 뭐냐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디 이사 가거나 할 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 모이소 경상북도를 통해서 내 공공 데이터에서 관리하고 내 정보와 아니면 기타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실시간 업데이트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죠?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은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보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가 모이소 경상북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V세상이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플랫폼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특정 기관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시고, 또 아무리 내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내가 나는 오늘 좀 이번 올해는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 남을 좀 돕고 싶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설령 든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어떤 기관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액션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V세상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용자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내가 봉사하고 싶은 봉사의 성격을 좀 정해주고, 어떤 봉사의 형태를 좀 내가 기입을 해주면 이 V세상에서는 이런 서비스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자원봉사를 하고는 싶지만 어디 기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실제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플랫폼만 제공이 된다면 실제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죠? 공공 데이터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시는 게 흡연할 수 있는 구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비흡연자들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흡연 구역이 너무 많다. 혹은 흡연 구역들이 좀 적절하지 않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위치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흡연 민원이나 흡연 시설 정보들을 파악해서 어느 위치에 흡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적합할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해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흡연에 대한 민원이 어디서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흡연 시설이 어디 있는지의 정보들을 잘 비교해서 이 정보들을 총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인구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동 경로나 상권들을 봤을 때, 금연구역 혹은 흡연구역들은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정해주는 식으로 빅데이터, 이 공공데이터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이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최적화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용수 시설 위치조차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산불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가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소방용수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가 이 용수 시설을 잘 설치해야지 미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잘 방지를 하고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수방용수 위치를 그냥 랜덤하게 혹은 땅이 있으니까 혹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 데이터랑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 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이 조금 수화 용수 시설이 좀 취약한지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이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수방용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더 적합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것이죠. 소방청에서 이미 관련한 것들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그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방용수 시설을 최적화하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현황에 관한 유동 인구를 확인하고 소방서의 위치와 응급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지리적인 조건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소방용수 시설들을 정말 최적화된 장소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이 서비스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시에서도 이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오픈 API와 그 농업을 접목시켜서 재해나 병해충 관련한 예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영천시를 검색하셔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이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하는 것들은 또 이런 거죠. 특히 농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재해나 병해충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프롬프트한 즉흥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공데이터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일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분야, 그리고 공공의 분야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공공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조금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R, 파이썬, SQL. 저는 무수히 많은 랭귀지 중에서 이 세 개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공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미 컴퓨터에 기록된 어떤 과거, 현재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이 컴퓨터에 기록된 기록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언어인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이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영어를 샬라샬라 아주 유창하게 발음을 잘하는 사람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했다면 요즘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영어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그냥 영어를 유창한 발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영어를 말이나 글로써 자기 생각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언어라는 것이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잘 소화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도 사실 언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막 유창하게 빠르게 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프로그래밍 영역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는 사실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하나는 학원을 끊고 매일 학원을 가는 거죠. 3시간씩 학원을 공부해요.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해외에서 그냥 한 뭐 6개월 혹은 1년 사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서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게끔 잘하는 것을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학원을 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옵션은 학원까지 굳이 갈 필요 없고 그냥 일상에서 혹은 주기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에 계속 많이 노출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래밍 능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영역은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융합입니다. 공공 데이터가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조직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공개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되어지고 응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공 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는 공공 데이터 활용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 데이터 전문가는 말 그대로 공공 데이터 직접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것들을 이미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만으로는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활용 전문가가 되는 것.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심 있어야 분야에 대한 남들과는 차별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공공 데이터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 데이터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아주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가치관은 데이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체계를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미 공공 데이터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프로그래밍 역량뿐만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것이 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 6월 28일부터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공공데이터를 사실 내가 내 개인의 시간을 내서 뭔가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되고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사실 이런 그 자체만으로 동기부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진대회를 사실 통해서 이것을 계기 삼아서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어떤 공공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또 기존의 서비스와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공공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공공 데이터를 실제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 데이터를 더 활용한 또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